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만음입니다. 지난 월요일 올해 마지막 임시국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큰 쟁점은 선거제 개편 문제겠죠. 연동형 비례대표제, 지난 15일에 여야 5개 당이 합의문을 썼습니다만 쟁점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정개특위에서 주요 쟁점들을 추리고 논의를 시작했죠. 사안마다 각 당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데요. 이 시간 여야 의원 모시고 집중 진단해 보겠습니다. 날치기 막으려고. 날치기 막으려고. 여야 5당이 진통 끝에 선거제도 개편에 합의했지만 논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견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합의문을 놓고 각자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5당이 합의한 대로 12월 국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비례대표 확대 및 의원 정수 확대 등 구체적인 방안이 합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희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서도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해서도 동의한 적이 없고,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유권자들의 표심을 제대로 반영하고 지역주의를 해소하는 대안으로 떠오르면서 야3당은 단식 농성까지 불사하며 도입을 촉구해왔습니다. 그러나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한 국민의 반대 여론을 넘어야 하고 비례대표와 지역구 의석 비율, 지역구 의원 선출 방식 등 암초는 곳곳에 산적해 있습니다. 여기에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까지 포함되면서 논의는 더욱 복잡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에서 논의도 중요하지만 국민이 동의하는 선거제 개편안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월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하기로 한 것은 5당 합의 내용입니다. 각계 다른 셈법 속에 과연 여야가 합의 시한을 지켜낼 수 있을지, 최종 합의안 도출까지 넘어야 할 산은 무엇인지 이번 주 토론당당에서 집중 논의해봅니다. 오늘 토론을 위해서 여야 두 분 나오셨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신환입니다. 예, 이제 본격적으로 선거제 개편 문제가 마지막 올해 임시국회 이제 다뤄야 될 주제 같은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러 문제가 같이 엮여 있습니다. 크게는 지금 가장 집중적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 것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 자체에 대해서도 뭐 새로운 의견이 나오고 있어 보이기도 하고요. 또 비례대표하고 결합하는 선거제를 소선거구제로 유지할 것인지, 뭐 중대선거구제로 바꿀 것인지, 또 그 단위를 전국으로 할 것인지 권역으로 할 것인지, 또 같이 맞물려서 의원 정수를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지역구와 비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아주 많이 엮여 있는데요. 큰 틀에서 기본 입장을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최인호 의원님. 얼마 전에 여야 원내 대표들이 다 합의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일 수 있는 연동형 선거제도를 기본으로 해서 예. 다양한 방법을 찾아 나간다, 이렇게 합의를 했고요. 또 1월 중에 정개특위의 합의안을 바탕으로 국회에서 통과시킨다 하는 그런 이제 시점까지 목표를 정했습니다. 예. 저희들이 이제 궁극적인 목적이라 하면은 사표를 줄이고 국민들의 지지의 그 분포대로 의석의 분포가 예. 나와서 민주적인 국회 구성이 되어야만이 진정한 대화 타협의 정치, 또 갈등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그래서 선진적인 정치를 한번 이번 선거제도를 바꿔서 이뤄보자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제도 그 자체, 예. 어떤 하나하나의 제도 이 자체에 너무 매몰되기보다는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일 수 있는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제도가 무엇이냐, 그리고 타협이 가능한 예. 이 룰이기 때문에 다수의 힘만 가지고서는 절대 합의가 될 수 없는 기본적으로는 사안이죠. 현행 제도에서는 비례성과 대표성에 관해서 뭔가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군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합의 가능하고 현실 가능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선거제도를 이번에 제대로 한번 만들어보자 하는 그런 예.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내년 1월까지는 결론을 내기로 합의를 봤다라고까지 얘기하네요. 오신환 의원님. 네, 지금 뭐 정개특위 위원이면서 지금 일소위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우리 최인호 의원님이
큰 틀에서의 방향성 그리고 그 취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셔서 예. 오히려 저는 굉장히 다행스럽다라고 생각하고요. 반면에 지금 지난 5당 원내대표 간에 합의한 이후에 자유한국당의 일부 발언들이 특히 거기 정개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정유섭 의원 같은 경우는 이게 뭐 단식을 해제하기 위해서 합의한 것이다. 뭐 이런 발언이나 또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걸 검토한다고 했지 뭐 합의를 한 건 아니다.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바이고요. 또 예. 민주당도 어쨌든 방향을 지금 최인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취지에 맞게끔 세부적인 강론에 있어서의 내용들은 물론 정개특위에서 합의를 도출해 내야겠지만 비례성과 대표성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은 지금의 선거제도를 변화시켜야 된다는 거에서부터 출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점에서는 당연히 저는 동의하는 바이고요. 다만 그것이 권역별로 할 것인지 전국 단위로 할 것인지 정수 문제나 지금 또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어떻게 공천을 또 할 것인지 이게 만약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했을 때 예. 비례대표 공천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 의혹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저는 정개특위가 좀 더 심도 있게 또 마음을 열고 이것이 절대적인 룰이 아닌 만큼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걸음이라도 좀 나갔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이게 순수하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려고 하면 예. 뭐 독일같이 1대1 구조를 만든다든지 적어도 2대1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지역구의 수와 비례대표의 수를 2대1 정도 수를 만들어야 되겠죠. 근데 지금 현재 253대 47, 300명 기준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결국에는 5.3대 1 정도 수준이에요. 그래서 저는 안 되면 예. 정수 문제 포함해서 논의하시다가 저는 3대 1 정도 수준으로 출발을 해도 저는 지금의 제도보다는 훨씬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예. 열린 자세로 좀 논의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이상적인 제도로 가지 않더라도 지금 과도기적인 상황에서는 좀 부족하더라도 뭔가 합의하는 것도 해볼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아까 최인호 의원께서 내년 1월까지는 이제 결론을 내기로 했다 소위에서 이런 얘기까지 했었는데 그렇게 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극복해야 될 과제는 뭐라고 보십니까? 목표대로 달성하려면은요. 우선 이제 여야 간에 예, 꼭 이번에는 선거제도의 개편을 이뤄내겠다 하는 그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 저희 당은 김대중 대통령 시절부터 노무현 대통령 그 지금까지 정치 개혁을 우리의 당의 제일 큰 어떤 당의 사명, 목표, 특히 그 지역구도 극복, 또 소수 정당의 제대로 된 정치 활동의 보장, 예. 이것은 우리 당의 정체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당의 기본적인 입장은 이번만큼은 반드시 선거제의 개편을 이뤄낸다 하는 그런 입장을 확고히 갖고 있다는 말씀을 예. 한 번 더 드리고요. 다만 저희들이 정개특위를 하면서 또는 이제 각 당 간의 입장들을 이렇게 들으면서 상당히 좀 우려하는 부분은 예, 일부 야당에서 이 개헌 문제를 갑자기 들고 나와서 이 연동형과 조응할 수 있는 권력구조, 아마 내각제를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이런 권력구조와 같이 결부해서 선거제도를 논의해야 된다 예. 하는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헌법개정특위에서 1년을 이상 활동을 해봤지만 이 개헌 문제 그 자체도 대단히 합의하기가 어려운 사안인데 예. 그만큼 어려운 선거제도까지 같이 해서 이렇게 풀어나가자 하면은 예. 이것은 더 어려지지 않겠나. 한마디로 개헌 문제를 지금 선거제도를 개혁하는 이 시점에서 결부시키자 하는 것은 선거법 개정 의지가 없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우려를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관련한 지금 이제 정부 형태하고 정부 권력 구조가 어떻게 조응할 것이고 또 개헌 문제를 어떻게 연관시킬 것인가 조금 논의해 보기로 하고요. 아까 오신환 의원께서 자유한국당의 일부에서 합의문이 일단은 어려운 단식을 정리하는 데 의미가 있었다라고까지 얘기했다라고 하는데 1월까지의 목표를 달성하려고 한다면 어떤 부분을 극복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최인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합의하는 과정에서 원포인트 권력 구조에 대한 개헌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예. 그 지금 우려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게 쉬운 합의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고비고비를 다 넘겨야 된다. 어쩔 수 없다. 왜냐하면 이게 룰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만약에 뛰쳐나간다면 결국엔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이 민주당에게 조금 당부 말씀을 계속 드렸던 것은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2번에 걸친 대통령 공약이고 예. 또 과거의 정치 지도자가 아까 말씀하신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신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내가 정권을 잃는 한이 있어도 이 선거제도 개혁은 반드시 이뤄내고 싶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것은 정말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이뤄내야 되는 달성해야 되는 과제다. 이건 시대적 소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다행스럽게 최인호 의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는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지는데 일부 민주당의 여러 의원님들은 이것이 꼭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이게 정말 진짜로 되겠어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의원님들이 상당수가 있어요. 제가 지난 18일에도 모 방송 토론을 나가서 민주당 의원님하고 토론을 했는데 이게 지고지순한 절대 진리는 아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네. 그리고 과거에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거는 선관위가 제안한 6개 권역별에 대한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얘기하는 것이지 다른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니다. 이런 호도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하신단 말이죠. 그렇기 네. 때문에 이것이 각자의 생각이 좀 다를 수 있는데 아까 한국당의 문제로 다시 돌아오면 한국당은 이미 이 하나로 단일안에 대한 논의조차 지금 돼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예, 예. 그래서 어떻게든 끌어들여서 그 역할을 같이 논의할 수 있도록 끌고 가는 것은 저는 민주당의 몫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것은 지금 야 3당이 짊어지고 가고 있는데 오히려 더 책임감을 갖고 민주당이 그 역할을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 거기서 이제 제가 한 말씀 드리면은 물론 이제 여당으로서 책임도 있고요. 또 대통령께서 공약하신 부분도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도 국회에서 선진적인 개혁적인 선거제도로 합의한다면은 존중하시겠다. 예.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의지는 뭐 전혀 변함이 없다 하는 점을 강조드리면서 그러나 이제 합의를 이루어내려면은 여러 가지 조건들을 또 봐야 됩니다. 사실은 이제 독일과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정치 현실에서 다른 게 좀 있죠. 우선 이제 독일은 순수 연동형입니다. 뉴질랜드하고 지금 이제 두 나라가 채택을 하고 있는데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의석 비율이 1대1입니다. 그렇죠. 예. 예, 지금 우리나라는 5.3대1이지 않습니까? 그 개선된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을 거고요. 그런 점을 좀 충분히 감안하는 네. 또 연동형이 있을지 검토를 좀 해봐야 되고. 지금 뭐 어떻습니까? 민주당에서는 현재 조금 다른 형태의 뭔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을 여러 번 꺼냈었는데 네. 실제로 좀 구체적으로 안을 만든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네. 또 몇몇 의원님들과 검토하고 있는 안이 이제 독일을 순수 연동형으로 보고 복합 연동형.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독일은 1대1이지 않습니까? 지역구와 비례대표가. 그런데 우리나라는 개선된다 하더라도 아까 오 의원님은 뭐 3대1을 말씀하셨지만 3대1을 예를 들어서 가정을 할 때라도 지역구가 75% 훨씬 많죠. 네. 이런 현실에서 꼭 독일처럼 정당의 득표율로 의석 배분을 하는 것이 우리나라 현실에 맞느냐. 예. 1대1로 갈 수 없는 조건이라면 다른 요소들도 봐야 되지 않느냐. 그 요소들 중에서는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자들을 선택을 할 때 네. 유권자들이 인물도 보지만 그 후보가 속한 정당이 어느 정당이냐도 상당히 본단 말씀입니다. 이미 반영이 돼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반영이 돼 있고 그게 75% 수준이다. 3대1이라 하더라도. 그러면은 정당의 득표율만 가지고 의석 배분하는 것이 합리적이냐 하는 문제 제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당 일각이나 또 일부 뭐 전문가들은 예. 정당 득표율과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득표율도 함께 고려하면서
예. 정당에 의석 배분하는 것이 맞다 하는 그런 주장에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독일과 뉴질랜드처럼 순수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못 갑니다. 현실적으로. 그건 동의해요. 하지만 아까 기본 취지가 우리가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자. 그래서 지금 사표화되는 49%가 사표화되는 이런 구조는 우리가 피해보자라는 기본 취지가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지금 최근에 이제 민주당에서 저 말씀하신 지역구의 득표율과 뭐 정당의 득표율을 같이 연동해서 합쳐서 그것을 반영하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최근에 이제 말씀이 나오는 건데 저는 그 부분도 논의할 수 있다 네. 생각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지난번 6.13 지방선거에서 서울시 의원의 의석수가 110명이에요. 그중에 민주당이 정당 지지가 51%였습니다. 그런데 몇 석을 가져가셨는지 아십니까? 무려 102명이 지금 민주당의 서울시의원입니다. 그러면 51%가 93%의 의석을 점유하고 있는데 나머지 49%의 서울 시민의 지지는 불과 8석, 7%만이 대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왜곡된 민의입니까? 그래서 민심 그대로의 그 의석수를 반영하는 그래서 그 뜻이 그대로 예. 국회나 각 의회에 반영될 수 있는 제도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다. 이런 기본적인 방향성에 대해서만 동의하면 예. 저는 강론에서는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일단 그 특히 한국당 입장 관련해서는 정부 권력 구조와 관련된 개헌도 동시에 추진하는 것 주장했는데 그게 이번에 특위에서 다루는 주제로 쟁점으로서는 조금 선택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개헌을 하느냐 안 하느냐고 별개의 문제로 연동형 비례대표제하고 호응하는 정부 형태는 현행 대통령제가 아니라 내각제라든가 분권형이다라는 그 주장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일반적으로 다당제는 예. 내각제에 조응을 하고 대통령제는 양당 정치가 조응한다. 뭐 보편적으로 그렇게 돼 그리고 있습니다만 또 현재 연동형 빌려온 독일이라든가 뉴질랜드가 다 이제 그런 또 내각제 유형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우선 이제 연동형을 어떤 식의 연동형이라 하더라도 또 예. 비례성을 높여 나가면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다당제가 이제 더 정착될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대통령은 직선제로 뽑아서 이제 대통령 중심제인데 국회는 다당제다. 그러면 지금도 상당히 그 정부와 대통령과 국회 간의 갈등과 불신이 상당히 있는 조건 하에서 예. 다당제가 아예 제도적으로 고착화된다 했을 때 과연 대통령제 하에서 정치가 더 효율적으로 작동한다고 누가 장담하느냐에 대한 문제 제기.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이 연정이나 또는 이제 그 협치 이런 그 정치 문화나 또 제도화 이런 것이 낮은 수준에서 다당제로 간다는 것이 과연 이제 우리나라를 더 선진적이고 민생국회, 생산적인 국회, 일하는 국회로 갈 수 있느냐. 그런 의문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로 좀 살펴볼 문제가 있다. 다만 지금 이 시점에서는 선거구제 개편에 탁 이렇게 예. 정착을 하고 집중을 해야지 다른 권력구조 문제까지 자꾸 곁들여서 조응하는 제도가 서로 짝을 이루는 게 대통령제 하에서는 뭐고 내각제에 맞는 다당제는 뭐고 해서 연동제 이렇게 가버리면은 오히려 그거는 당리당략적으로 비춰서 상당히 힘들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네. 뭐 의견 타당한 말씀이에요. 다만 이제 지금 최인호 의원님 말씀하신 것이 과거 민주당이 야당일 시절에 말한 부분하고 전혀 다른 지금 스탠스를 띠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당시 어떻게 얘기를 했죠? 그때는 네. 당연히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네. 우리가 시대를 지금 다당제 시대로 갈 수밖에 없고 권력은 분권화되는 과정으로 가야 된다. 국민의 다양화된 의견들을 국회가 받아들이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늘 얘기하셨죠. 저도 기억이 납니다. 예, 예. 뭐 공간적 기능적으로 분권화돼야 된다. 물론입니다. 근데 그런 지금 뭐 우리 지금 국회나 정치권이 그런 수준에 다다랐느냐라는 것은 우리가 결과론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지 제도를 통해서 변화를 시켜 나가는 것이고요. 저는 이런 선거제도가 먼저 선행된다면 향후에 대통령의 권력을 지난 촛불 민심이
이거는 권력에 대한 배분, 분권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기본적 시대 정신 아니었습니까? 예. 다만 지금 개헌의 논의와 이것을 연동해서 같이 하기는 굉장히 큰 과제이기 때문에 예. 어려움이 있다는 건 충분히 동의를 하고요. 다만 향후에 이제 선거제도가 이렇게 돼서 다당제가 출연이 되고 그 제도를 틀을 만들면 이제는 권력 구조도 그렇게 바뀌어 나가는 그런 과정으로 가야 되겠죠. 예. 그것이 저는 절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분의 생각이 멀지는 않네요. 네. 제인호 의원은 지금 그 문제를 다루기는 그렇다. 그러나 우리 오신환 의원은 다루기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후에 그것을 같이 계속 지켜보면서 같이 맞물려서 우리가 좀 뭔가 개편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아까 다당제 얘기를 했었는데요. 너무 불쑥 나오는 얘기인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비례라든가 전체 의원 수 규모가 어떻게 되느냐에 달라질 수가 있는 문제인데 저겁니다. 봉쇄조항이죠. 현재 3% 현재 제도에서 하고 있으면은 50명 내외의 비례대표일 경우에 1점 몇이 나와가지고 되게 2명을 할당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비례수가 많이 나오면 수가 더 커지는데 이랬을 때 관심 있는 사람들이 지금 다당제 얘기하니까 그러면은 봉쇄조항을 얼마쯤 할 것인가? 아무나 결사체 만들어가지고 비례대표 통해서 원내에 진입할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취지를 감안했을 때 또 다당제 환경을 감안했을 때 봉쇄조항을 둬야 되느냐 어느 정도로 둬야 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떻습니까? 뭐 일정한 기준의 봉쇄 조항은 저는 뭐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는 3%고 독일은 5%입니다만은. 예. 뭐 3%가 저는 뭐 또 뭐 너무 봉쇄적으로 보수적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예. 그 논의는 뭐 정개특위에서 논의를 할 수 있다고 보고 다만 이제 비례성을 높이려면 어쨌든 이제 비례 의원들의 숫자가 늘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 비례 의원 숫자를 어떻게 늘릴 것이냐, 의원 정수를 유지한 상황에서 지역구 의석을 줄여서 비례 의석을 높일 것인지 아니면 지역구 의석은 그대로 두더라도 의원 정수를 이제 늘려서 그만큼 비례대표를 늘릴 것인지 이 문제가 이제 가장 핵심적인 문제 중에 예. 하나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당 내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예. 제가 그 여러 가지 연동이 같이 돼 있고 엮여 있기 때문에요. 이 두 가지를 먼저 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는 상황에 따라서 현재의 253개인 지역구 수를 현역 의원들이 중심이 돼서 개편하는 선거제도 개혁 과정에서 얼마나 줄일 수 있을 것인가 두 분에게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먼저 오신환 의원. 그러니까 이제 정수를 늘리지 않는다라면 기본적으로 줄일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제 지역구를 줄여야 되는데 저는 그것에 이제 연동해서 이제 국회의원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특권이나 세비에 대한 총액을 동결한다거나 뭐 적어도 5년에서 10년 정도 뭐 이런 어떤 선언들이 같이 병행돼야 될 것이다. 그래야 네. 국민적 동의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막판에 예산 합의 직전에 이제 교섭단체 간의 원내대표 간 합의할 때 225대 75 정도의 수준의 논의가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 253에서 이제 한 뭐 2, 30석 정도를 그러네요. 줄여 나가야 되는 것이죠. 예, 28석 정도. 예, 28석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당연히 국회의원들이 감내를 해야죠. 왜냐하면 이것이 저는 이 소수 정당이라고 하는 야3당이 지금 주장은 하고 있으나 거대 정당이 영원히 거대 정당이 돼 있지는 않습니다. 민주당이 지난 돌이켜보면 20대 총선 시작하기 전에 김종인 비대위원장 오기 전에 불과 10%에서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과거에 그 정신을 잇고 있다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 속에 담겨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예. 최인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대 정당의 기점으로 보지 말고 우리 대한민국의 새로운 정치제도를 만들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정말 꼭 필요한 선거 제도다. 이게 소수 정당의 유불리를 떠나서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의원 정수 확대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현재 300석을 유지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225대 75, 그러니까 3대 1 정도의 비율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저는 그 정도 수준으로 중앙선관위에서 제안했을 때는 2대 1 정도로 했었는데 그 정도까지는 저는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225대 75도 사실 쉽지 않은 쉽지 않은 싸움인데 이유는 아시다시피 우리가 선거구 획정할 때만 해도 네. 자기 선거구가 살아있으면서 조금 이렇게 나누는 것조차도 현역 지금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 어렵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부분은 우리가
모든 것들을 좀 내려놓고 접근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시도해 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어떻습니까? 현재 지역구 253개를 만약에 정수를 줄이지 않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조정이 가능하겠느냐? 2015년도에 이제 선관위 안 예. 의원 정수는 300석 유지하고 2대1 예.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이지 않습니까? 근데 방금 오 의원님 말씀대로 200석으로 지역구를 줄이려면은 50 지금 3석이 줄어야 되는데 예. 과연 국회에서 합의가 되겠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요. 보통 지역구 하나를 조정하는데 줄이는데 3개의 지역구가 연동이 되고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거의 뭐 53개를 줄이면 지금 거의 아마 절반 정도의 지역구가 이렇게 영향을 받아서 인구 기준으로 보자면 주로 이제 농어촌 지역이 영향을 받을 그렇습니다. 가능성이 크죠. 크죠. 예, 그러면 또 대표성의 문제도 나오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볼 때 저도 뭐 개인적으로는 의원 정수가 유지된다면 3대1 수준이 안 되겠느냐. 아하, 예. 그러면 비례대표 숫자가 거의 한 1.8배 정도가 증가를 하거든요. 그 속에서의 어떤 연동성을 가미를 하면 지금 현재보다는 비례성이 훨씬 더 강화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20, 30개의 지역구를 줄인다는 것도 쉬운 문제는 아닌데 예. 이제 이 대목에서 사실은 정개특위의 의지도 중요하고요. 합의도 중요하고 이 합의를 각 당의 의원총회를 통해서 이제 당론화로 시켜야 되는데 이 대목에서의 각 당의 지도부의 의지나 실천력이 대단히 중요하다. 예. 또 국민들의 지지가 또 뒷받침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의 경우의 수잖아요. 이제 예. 정수를 늘린다라는 부분들에 그렇습니다. 대해서 예. 저는 오히려 그쪽이 좀 더 쉬울 수 있다. 아하. 다만 이제 국민들한테 뭐 욕먹을 각오를 해야죠. 저는 그것을 민주당이 주저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최근에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논란이 돼서 이제 두 분의 당대표가 단식을 하고 끊임없이 투쟁하면서 국민들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정보를 이제 얻었단 말이죠. 그래서 예. 이것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어느 설득력을 가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노력해서 우리가 특권을 내려놓고 세비에 대한 동결과 모든 것들을 앞으로 국회가 어떻게 나아가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정말 중요한 과제이고 해야 될 과제입니다라고 읍소하면서 국민들을 설득해 나가는 작업이 된다면 저는 330석도 충분히 오히려 225대 75보다는 가능성이 더 열려 있지 않을까. 합의문에 10% 정도에도 검토해 볼 수 있다라고 네. 들어있긴 하죠. 예, 10%면 30명인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저는 당연히 사실은 지역구의 국회의원들이 좀 줄여서 가는 것이 맞죠. 그렇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타협이 안 돼서 못 넘을 산이라면 저는 250대 80, 330이 되면 그것도 하나의 안이 돼서 또 3대1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한 번에 모든 것을 100을 다 가져가려고 하면 안 되고요. 예. 그러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비례성을 넓혀 갔을 때 국민들이 국회가 그래도 이렇게 바뀌어가는구나 라는 인식을 하시게 되면 결과적으로 2대1 그다음에 1대1로 갈 수 있는 그 과정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지역구 합니다. 축소와 의원 정수 확대 사이에서 10% 정도를 지원하는 330명 정도가 오히려 국민의 양해를 구한다든가 현실적인 해법이 아니겠느냐라는 제안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뭐 10% 정도 예. 의원 정수를 늘리고 그 과정에서 국회의 개혁 또 생산적이고 타협의 정치 또 민생을 우선하는 정치 또 국회의원들이 특권을 내려놓는 이런 과정과 이제 수반을 해서 국민들에게 호소하자. 뭐 일면 저는 뭐 긍정점이 있으리라 봅니다. 또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고요. 다만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두 가지 짚어봐야 될 문제가 오 의원님께서는 이제 연동형을 기반으로 지금 이제 선거제도를 바꾸자는 건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의원 정수가 300석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연동형으로 도입하면 초과성 문제가 나옵니다. 그렇죠. 예. 이게 또 권역별까지 대입을 하면은 초과석이 한 10% 자연스럽게 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10%가 늘린 330석에서 또 초과 의석이 발생하면 결과적으로 350석의 의원들이 이제 배출이 되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50석 내지 60석의 의원 증가가 불가피하게 됩니다. 과연 이제 이 문제를 과연 국민들에게 예. 어떤 식으로 호소해서 동의를 받아낼지는 상당히 그것도 쉬운 작업이 아니다. 그런 측면에서 300석을 유지한 상황에서 예. 비례성에 주목해서 또 다른 개혁안으로 나오는 것이 아하. 백립행위라 하더라도 150대 150. 왜 그 안도 예. 한번 심도 깊게 논의하자는 그 입장들이 있습니다. 아, 1대1로. 예. 1대1로. 그래서 비례대표가 이제 그렇게 절반이 파격적으로 적극적으로 150석이 한번 되면 추진해 볼 의향이 있으신 것 어떠십니까? 그거는 저는 충분히 논의해 볼 만하다. 이제 개혁적인 김종민 간사가 선거제도로서. 주장하는 부분인데요. 그거는 저는 뭐 김종민 간사뿐만 아니고 당 내에서도 상당히 이제 좀 개방적으로 논의를 해보자는 입장들이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비례대표를 이렇게 150석으로 늘리고 그걸 권역별로 만약에 대입을 한다고 했을 때 전문가, 지역구의 기반이 취약한 전문가 예, 예. 나 또는 초선들 이런 분들은 지역구에 배려를 하고요. 또 일정한 이제 지명도가 높거나 또 중진 의원일수록 이 비례대표에 출마를 해서 예. 이 개방형으로 하자는 겁니다. 폐쇄형으로 하자는 게 아니고 네. 그래서 본인의 비례대표 후보로서 열심히 뛰어서 예를 들어서 부산, 울산, 경남이 한 건역이다 예. 하면은 그 비례대표 몇 번에 그걸 달고 자기가 뛰는 거죠. 비례와 지역구 둘 다 이중 등록이 가능하게 해야 된다는 물론 얘기죠. 등록도 가능하죠. 아니면 석패율이든지. 예. 방금 말씀드린 건 백립행위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이중 등록은 안 하죠. 그건 아니고 비례대표 후보로만 예. 가서 자기가 10번 안에 순위에 들면 비례대표가 되는 거니까 각 당에도 여러 사람의 이제 후보자가 개방형으로 해서 하자 이 얘기군요. 개방형으로 예. 최 의원님 하자. 말씀은 그 안도 지역구는 한번 논의를 지역구대로 해볼 수 있습니다. 150명을 뽑고 예. 또 비례는 비례대로 150명 해서 이것을 병립형으로 별도로 비례성을 담보해내자 이런 취지이거든요. 그럼 비례성을 그러니까 해가지고는 연동형은 아니네요. 예, 그러니까 연동형은 현행에서 아니죠. 지금 이제 예, 비례를 저희가 가지고 지금 확대해서 주장하는 하자는 얘기네요. 연동형은 아닌데 예. 저는 어찌 됐건 뭐 그 부분도 포함해서 네. 논의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어쨌든 아까 말한 방향성에만 동의가 되고 그 방향으로 간다라면. 근데 지금 제시하신 그 병립형은 기본적인 독일이나 선진국에서 취하고 있는 분권형과 그리고 선거구제가 같이 조응하면서 예. 연동형 비례로 가는 그런 취지하고는 조금 다른 형태입니다. 예. 결과적으로는 비례성이 연동형만큼이나 더 이제 개선이 되죠. 오히려 아마 3대1 기준으로 연동형보다는 1대1의 백립형이 훨씬 더 비례성이 강화될 것으로 그래 예, 봐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이제 저 제안이 물론 나온 뭐, 겁니다. 네, 왜냐하면 네. 지금 다 많은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의 입장에서 지역구 의원들을 줄이고 단 뭐 5석, 10석이라도 줄이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초선이나 조금 인지도가 낮은 사람들은 지역구로 나가고 또 이쪽 병립형의 150석으로 현역 의원들을 옮겨갈 수 있기 때문에 저런 말씀을 일종의 하시는데 대선거구로 네. 출마하게 어쨌든 되는 간에 거죠. 이제 연동형 차원은 아니지만 비례대표 규모를 늘려서 비례성을 강화하자 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논의해볼 필요도 있다 생각합니다. 연동형이든 비례대표제 강화든 간에 기본적으로는 비례를 강화하자는 쪽에 이제 공감을 하는 전제 속에 출발하는데 가끔 이런 얘기 나오다가 되돌아가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그동안의 비례대표 후보들 선정하는 과정을 보면은 그렇게 비례대표 영역을 비중을 강화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서 늘 문제 제기된단 말이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우려를 어떻게 조금 씻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비례대표의 의석이 어떤 식으로든지 늘어날 수밖에 지금까지 없는 이제 상황에서 47석입니다만 과거에 이제 시운석 나왔다 갔다 했었고 비례대표제 때문에 굉장히 괜찮은 국회의원들이 많이 나왔다. 이런 평가를 별로 받지는 못했거든요. 물론 뭐 진가를 발휘하는 의원님도 많았습니다만 있긴 하지만, 예. 그게 국민들께 제대로 이제 각인이 안 된 측면도 있고요. 다만 이제 국민들이 그런 이제 지적들에 대해서 비례대표의 비율이 늘어나는 만큼 비례대표의 선출 과정이나 명부 작성에 있어서 공정성이나 객관성 네. 또 국민들이 바라는 어떤 전문성 이런 점에는 충실할 수밖에 없는 제도적인 장치. 그 각 당의 모든 것을 맡길 것이 아니라 당의 자율성을 보장을 하되 기본적으로는 법적으로도 제약할 수 있는 뭔가의 개혁성 있는 법률 조항이 필요하다.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제 비례대표 의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갖고 있는 불신들이 있잖아요. 예. 과거에 비례대표는 최 의원 얘기다시피 뭐 예, 굉장히 돈 유능했던 공천. 분도 있긴 하지만 예, 예, 비례대표에 대한 돈 공천 문제가 늘 끊임없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또 국회에서의 활동이 비례대표보다는 지역구에 있는 의원들이 이 전면에 나서서 많이 알려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점이 나오게 됐는데요. 저는 이제 이게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되고 비례대표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면 될수록 아하. 저는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서 평가할 거라고 보고요. 동시에 개선이 된다. 그렇습니다. 네. 당의 책임성도 더 강화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천을 과거와 같이 밀실 공천이 아니라 투명하고 객관성을 담보해 가면서 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당이. 안 그러면 그건 이제 심판을 받게 되니까요. 근데 과거에 같이 그냥 비례대표가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공보물만 나열돼 있는 형태. 그 속에서 내부적으로 뭔가 비리가 있는 이런 형태는 앞으로 배제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거는 당의 노력과 이런 제도의 노력이 같이 선행해서 가야 될 그 것이다.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아까 뭐 이제 제도가 좀 다른 경우에 적용을 병립제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비례대표를 개방형으로 하자라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 정당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측면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아, 저는 그럼 뭐 오히려 개방형이 그것을 아니어도 완전 된다? 개방형으로 간다는 것은 좀 어렵다. 왜냐하면 이게 정당이 결국에는 정당의 사람들을 추천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게 무슨 뭐 소위 말하는 오픈 프라이머리처럼 완전히 개방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다만 그 책임을 명확하게 주어주고 정당이 그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는 그 방식으로 가야 되겠죠. 예. 예, 시청자 여러분 참고로요. 개방형의 경우에는 기존에는 비례대표 순서를 정당에서 1, 2, 3, 4 순서를 정해서 했고 득표 비율에 따라서 이제 앞순위부터 당선이 되는 겁니다만은 개방형은 유권자들이 직접 비례대표 후보 중에 선택해서 할 수 있는 제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비례대표 후보에 대해서 정당에서 과연 바람직한 방향으로 공천이 됐느냐 문제가 나오니까 그런 것을 유권자의 선택에 맡길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이제 개방형인데 과연 그게 얼마나 제대로 작동될 수 있느냐는 좀 과제로 남아있긴 합니다. 아까 그 의원 정수 관련 질문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들어가겠는데요. 두 분 다 그래도 오신환 의원은 오히려 그 현재 지역구 조정 문제보다도 조금 뭔가 국민들 앞에 집권 여당이 의원 정수 확대를 조금 과감하게 조금 뭐 국민들 앞에 구해보는 게 어떠냐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사실 이 문제가 나오면은 정치학자라든가 전문가들은 대체로 한 350석 내외도 좀 다른 나라에 비춰봤을 때 적절하지 않니 이런 얘기하는데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의 비난이 워낙 많기 때문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이번에 추진 과정에서 한번 생각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의원 정수 문제는 이제 국민들의 지지 예. 이 문제가 강건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과연 이제 국회의 합의가 국민들을 얼마만큼 설득시킬 수 있느냐, 또 그 과정이 얼마나 이제 선행할 수 있느냐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다. 예. 지금 정기국회에서 세비를 조금 올렸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도 상당히 올린 좀 것이든 좋지 안 끝났습니까? 각 정당들에서? 하여튼 뭐 싸늘한 게 사실인데 의원들 정수까지 늘린다. 저는 이제 아주 그 정개특위나 각 당에 아주 치열하고 고통스러울 정도의 국회 개혁 이런 안들을 진정성 있게 국민들에게 알려나가고 국민들과 함께 토론하는 그 과정을 거치면서 그 결과물로서 예. 불가피하게 이런 정도는 꼭 의원 정수가 늘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돼야지 의원 정수를 미리 확대하는 것을 전제해놓고 하면은 국민들의 호응이 전제되지 않는 오히려 국민들의 반발이 있는 속에서의 선거법 개정의 협상이라는 게 과연 동력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상당히 부정적이기 때문에 예. 의원 정수 문제는 저는 가급적이면 조금 더 국민들의 호응을 봐야 예, 된다는 얘기네요. 300석을 전제로 한 상황에서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민하고 토론하고 그렇게 하는 그 결과물로서 국민들에게 제시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의원들의 현재 투입되고 있는 재원이라든가 지원 인력의 총량을 현 상태로 동결시키면서 확대한다면은 그래도 국민들의 비판적인 여론에 어느 정도 감안할 수 있겠다. 이런 그 대안도 있던데 그 대안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충분히 뭐 그 부분은 오래전부터 대안으로 예. 또 국민들에게 내놓는 이제 안으로
제시가 됐지만 국민들은 그 정도 수준으로도 잘 납득이 안 되는 게 지금 예. 현실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더 어떤 그 국회의 어떤 개혁, 특히 좀 싸우지 말고 생산적으로 민생을 우선해라 이 요구에 대한 제도적으로 또는 정치 문화적으로 또는 국회 전체가 또는 대통령이나 정부, 국회 모든 어떤 사회를 이끌어가는 정치와 관련된 모든 주체들이 사회적으로 예. 대타협 선언을 하고 그걸 실천할 의지를 밝히는 속에서만이 국민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납득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제가 자꾸 강조를 드립니다. 조심스럽게 아니, 뭐,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시네요. 계속. 저도 300석 내에서 먼저 우리가 심도 있게 고민하는 그 절차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 다만 오히려 제가 어려울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소수 정당은 사실 300석 이내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이루어지면은 더 좋다 생각합니다. 예. 하지만 그 의석을 줄이는 거는 지금 기득권을 갖고 있는 거대 정당인 민주당과 한국당이 양보를 먼저 해야 되거든요. 현역 의원의 지역구를 없애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동의해 주냐? 제가 봤을 때는 그 요원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예. 민주당이 오히려 그럼 내 지역구 내려놓겠다. 라고 만약에 선언하면서 동시같이. 예, 가장 그런 큰 식으로 기득권은 현역 지역구도 축소하면서 정수를 늘리는 동시가 그럼요. 된다. 현역 의원이 있는 지역구를 줄여야 되지 않습니까? 아까 말한 대로 한 개 지역구를 줄이려면 3명에 있는 현역 의원들이. 근데 지금 현역 의원들이 많은 정당이 어딥니까?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아닙니까? 그래서 반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렵지만 국민들을 좀 설득해 나가는 과정들도 같이 하면은 어느 쪽이 되든지 간에 열린 상태에서 우리가 논의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48년도 우리가 재헌국회 시작 당시 200명 시작했는데 네, 200명이 시작했죠. 당시에 우리 인구가 물론 적었죠. 9만 5천 명 정도 수준의 한 명의 국회의원 국회의원이었는데 한 명이 할당됐던 지금 게. 현재 우리가 17만 명 정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국회의원 한 명당. 근데 아시다시피 독일은 한 12만 명 정도 수준이고요. 그리고 영국의 경우는 한 5만 명 정도 수준입니다. 이건 물론 이제 다른 나라와 우리가 꼭 비교를 해볼 필요는 예, 없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소득 수준이나 그리고 다양한 국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되는 지금의 어떤 현실 체제 그리고 저는 조금 국민들한테 욕을 먹더라도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 제가 진짜 국회에서 일을 해보니까요. 이 구조적으로 욕먹을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서 우리가 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욕먹게 된 구조가 어떤 건가요? 싸울 수밖에 없는 구조가 싸울 되는 수밖에 거죠. 없는 구조가 돼 있다. 그리고 승자 독식 구조 속에서 상대를 꼬꾸라뜨리지 않으면 내가 될 수 없는 그런 구조를 만들고 가잖아요. 서로 존중하면서 우리가 50%를 다 넘지 못하는 정당들이 결과적으로 우리가 힘을 모으지 않으면 국정도 운영될 수 없고 그래서 그 제도적인 측면에서 그것을 뒷받침해줘야 이 협치의 모델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 지금과 같은 구조 속에서는 왜냐하면 제가 상대 정당이 잘 못 돼야 반사이익으로 내가 이익을 얻기 때문에 예. 싸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조를 바꿔 나가지 않으면 국민들의 정치 불신은 늘 앞으로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좀 어렵지만 우리가 그걸 극복해서 제도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저는 반드시 확신컨대 국민들이 국회를 다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구조 속에서 정말 당당하고 떳떳하게 또 권력을 위임받은 자로서 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시 오신환 의원은 또 이렇게 바꾸는 것이 이후에 지금 국회에 대한 기대도 같이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예. 동시에 개선의 계기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아까 비례대표제를 전국적으로 비례를 명단을 작성할 것인가 이후에 권역별로 할 것인가 논의가 있었는데요. 아까 제인호 의원이 당에서 일부 150대 150도 검토해 본 적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 정도 규모라면 모르겠지만은 현실적으로 지금 나왔던 75석 80석 혹시 이렇게 될 경우라면은 권역으로 나눴을 때 굉장히 소수가 나눠진단 말이죠. 현재 대개 이제 할당하면 6개 권역 정도로 구분하는데 그랬을 때 권역별로 이게 작동이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물론 뭐 비례대표 의석이 네. 100석 이상이 되면 그럴 경우는 할 때 제대로 이제 예. 효과가 되겠죠. 그러나 제가 왜 그 질문 드리냐면은 네. 권역별에 대해서 비교적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게 민주당 쪽이기 때문에 민주당 소속의 제인 의원 질문한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80석이라 하더라도 예. 어떤 연동형을 기반으로 했을 때의 그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나름 효과가 있다는 게 시뮬레이션 결과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 예, 그런 측면에서 지역 구도를 해소하고 특정 지역의 특정 정당이 완전히 독점하고 싹쓸이하는 이런 면을 개선하는 데는 저는 상당히 효과적일 것이다. 그런 효과가 분명히 있죠. 저는 뭐 아까 말씀드린 그런데 대로 제가 질문드렸던 것은 예. 현재 만약에 이렇게 비례가 작을 경우에는 지방선거에서 이렇게 소수씩 할당되는 비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지향하는 비례대표제의 성격과 좀 다르단 말이죠. 규모가 적었을 경우에는 권역별로 나누면. 네네. 지방선거의 경우는 또 전국선거가 아니니까 예. 단위가 작아지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저는 정치의 큰 틀에서의 국회의원, 이 총선에서의 여러 가지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한 쪽으로 일진보하면 저는 그 다음의 순서들이 또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저는 욕심이 크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의 단순 대표되는 이런 어떤 사표화되는 이런 방식을 조금 넘어설 수 있는 일부 진전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하고 제도를 바꿔 나가자. 그러면 저는 이 국회에서의 어떤 정치 모델 그리고 각 당이 서로 협치하에 가는 과정들이 완전히 바뀔 수 있다. 저는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우리가 완전히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조금이라도 좀 나은 방법으로. 그랬을 때 어떤 예. 간에 비례의 권역과 지금 전국 두 개 이제 현실적으로 지금 과도기적인 과정에서 해볼 만한 것은 어느 쪽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당연히 이제 전국 단위로 전국 연동형을 단위로? 하는 게 예. 맞는데 권역별도 지금 최인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뮬레이션 하면 지금보다는 비례성이 나아지는 예. 쪽으로 가기 때문에 합의하는 것이 어쨌든 5당이 합의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한 발이라도 앞에 나가는 게 중요하다. 저는 합의를 전제로 한다면 어떤 것이든 논의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당장은 두 분 다 권력구조 관련 문제는 연동이 돼 있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지금 1월 달로 예정하고 있는 정개특위에서 쟁점 삼아서 논의하기는 어렵다라고 두 분 다 그렇게 보고 있군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예, 그러십시오. 드리면 다당제가 내각제에 조응을 하고 또 이 양당제는 대통령제에 조응한다. 뭐 그렇게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또 안 맞는 경우가 많죠. 영국과 미국은 완전히 비례대표제는 없고 지역구에서 단순 대표제입니다. 단순 다수제죠. 그런데 미국은 국회의원 뽑는 방식은 영국하고 같지만 전형적인 대통령 제도고 또 영국은 미국하고 국회의원 선거 제도는 같지만 전형적인 내각제거든요. 그게 완전히 판이하게 다릅니다. 예. 그리고 또 독일과 또 영국도 같은 내각제지만 독일은 혼합제지 않습니까? 비례가 절반, 또 지역구가 절반. 근데 영국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100%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제 뭐 제1야당의 원내대표께서 다당제, 연동형은 다당제가 되기 때문에 그 다당제에 조응하는 내각제로 가는 원포인트 개헌도 함께 고려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현실 정치에서도 맞지 않는 부분이다. 그렇게 이론적으로나 실정적으로도 전혀 검증되지 않는 그런 그 어떤 가설을 가지고 예. 선거구제와 같이 결부하자는 것은 결국은 선거구제 개혁에 의지가 없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 오신환 지적을 의원이 받을 그렇다고 수밖에 하더라도 선거 규칙, 룰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자유한국당과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집권 여당으로서 끌어들이는 포용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인데 뭐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래서 하셔야겠습니까? 이제 저희들이 정개특위 일소위 선거제도 소위에서 권력 문제, 권력 구조 문제를 포함해서 논의할 것이냐를 심도 깊게 의논한 결과 예. 결국은 권력 구조를 염두에는 두지만 선거제도의 쟁점 사항에서는 빼는 것으로 예.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아까 나왔던 석패율 또 그러니까 석패율을 뭐 적용하는 방식이 뭐 열어놔서 적용하는 방식이 있겠고 애초에 등록할 때부터 이중 등록을 가능하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도 뭐 고민해 볼 수 있는 제도라고 보시면 어떻습니까? 물론입니다. 석패율제는 예. 과거부터 많이 제한이 되어 왔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 정치가 갖고 있는 여러 일본, 가지 독일은 다 한계, 이중 등록을 지금 하고 있죠. 예.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그런 다양한 제도들을 우리가 논의해 볼 수 있고요. 특히 지역 구도를 깰 수 있는 한 방법으로 석패율제 도입에 대해서는 좀 깊이 있게 논의해 볼 수 있다. 저는 예. 이렇게 생각하고요.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5년도에 제안한 상대 득표율을 적용해서 그것을
지역구에서 떨어진 사람들을 석패율제 도입해서 네. 보정해주는 그런 방식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런 방식은 이제 이중 등록하지 않더라도 석패율에 따라 우선순위를 할당하는 것이니까는 물론이죠. 가능할 수 예. 있다라는 얘기 같은데, 이제 거의 이제 좀 정리를 좀 해볼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고 당에서 이런저런 논의가 되고 있다라는 것인데, 두 분께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것 중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바람직한 안은 어느 쪽 같다라는 걸 한번 정리를 한번 해서 듣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최현 의원 어떻습니까? 저는 합의할 수 있으면 저는 의원 정수를 유지한 상황에서 네. 2대1 그 2015년도 중앙선관위. 중앙선관위가 제시한 안이 네. 저는 국민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한 합의안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불가피하게 국민들에게 호소해야 될 부분은 결과적으로 정리해서 마지막에 호소할 부분은 뭐 또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을 전제로 저는 선관위안을 지지하는 편입니다. 네, 오신환 의원님. 저는 뭐 어쨌든 지금의 제도보다 한번 나아간다는 측면에서는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 뭐 각 정당이 열려 있다는 얘기는 계속 들었는데, 그래도 네. 뭔가 힘을 좀 모아가는데 중심이 있어야 되니까요. 현실적으로 제가 경험을 해본 바에 따르면 지금 거대 정당 양당이 지역구를 내놓으면서 희생을 감내해낼 수 있을 것이냐라고 보면 쉽지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국회가 오히려 머리를 숙이고 국민들을 설득해 가면서 적어도 310% 정도 늘리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에 맞는 쪽으로 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합의를 도출해내기는 쉽지 않을까, 국회 내에서. 네. 다만 거기에 전제 조건은 국민들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죠. 아까 말한 뭐 세비를 한 10년간 동결한다든지 아니면 그 특권들을 내려놓는다든지 하면서 이 국회 내의 정치 개혁을 함께 이뤄 나간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국민들께 설득해내고 또 요구하고 부탁드리는 수밖에 없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아까 그 비례대표에 대한 한편으로는 기대 못지않은 국민들의 그동안의 비례대표에 대한 불신도 큰데 이것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라는 제가 질문을 잠깐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최인호 의원은 중간에 뭐 개방형도 있고 뭐 다른 여러 가지 좀 보완 조치가 있어야 될 거다. 또 오신환 의원은 아무래도 비례대표 비중이 커지면은 정당과 국민들의 눈도 지켜보기 때문에 개선될 여지가 동시에 있다 이런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이후에 공천 어느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확실하게 그동안은 다르게 지금 비례대표를 확대하는 만큼 뭔가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우리 조치도 동반할 거다 이런 걸 줄 수 있다면 어떤 걸 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례대표 의원이 늘어난다고 했을 때 네. 또 그 적용 단위를 전국보다는 권역별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일부에서는 권역별로 비례대표를 이렇게 배분할 경우에는 전문성이라든지 또 전국적인 어떤 대표성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물론 뭐 저는 타당한 지적이라 보고요. 다만 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을 하되 그 권역의 특성에 맞는 전국성을 담보할 수 있는 네. 이런 그까지 염두에 두고 그 공천을 하면은 저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수도권에는 수도권에 맞는 도시 문제라든지 예. 환경 문제라든지 보건 문제라든지 복지 이런 전문가들이 주로 비례대표로 이렇게 간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공업지대에는 또 산업의 대표 또는 노동의 대표 이런 분들이 예. 또 전국적인 대표성을 함께 계층성과 지역성을 동시에 담보할 수 있는 그런 후보들로 또 당에서 배치를 하면 저는 네. 충분히 극복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신환 의원. 저는 다시 말하지만 그 공천을 통해서 그 인물을 내세울 때는 그 정당이 결과적으로 책임을 지는 겁니다. 이제 그 인물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다 보게 되거든요, 국민들이. 그럼 그 다음 선거에서 또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인데, 이것을 좀 더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소위 말하는 권력을 가진 자가 사천을 통해서 개인을 막 끼워 넣게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하죠, 정당 내에서. 예를 들어서 독일의 경우는 각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추천할 때 그 추천하는 과정들을 다 녹취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원들이 어떤 절차로 그 사람들을 선택하는지, 예를 들어서 한 개인이 권력자가 당대표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에서 책임지는 여러 가지 제도나 시스템을 우리는 이러한 절차들로 이러한 기준으로 비례대표를 공천했다라고 하는 그 룰까지도 다 오픈하고 선관위에 등록을 한다든지 네. 이렇게 해서 좀 더 투명하고 객관성을 담보해내고 그거에 대한 인물에 대한 평가는 국민들로부터 받고 그러면서 정당이 책임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면 저는 공천의 문제도 극복해 나갈 수 있다. 그리고 지금은 과거와 달리 제가 느낄 때는 어쨌든 뭐 각 정당이 뭐 소위 말한 돈 공천이라고 해서 돈을 받고 비례대표를 준다거나 이런 시대는 이미 끝났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더 선진적인 그런 제도로 공천이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네, 지금 계속 이제 정개특위에서 논의를 다시 또 시작하긴 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과제가 맞물려 있습니다. 지역구 문제도 아까 얼마나 과연 현재 253개에서 과연 양보를 할 수 있을 수도 있고 필요하다면은 정수 늘릴 수 있다는 것인데 국민 여론도 있고 하는 과제이기 때문에 복잡합니다. 또 권력구조 개편 문제 한국당은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최근이 정말로 잡기 어려운 선거제도 개혁의 정말 기회인 것은 분명하다는 공통적인 지적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향후에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두 분 얘기를 들으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예, 오신환 의원.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각 정당의 유불리를 떠나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데 가장 기초가 되는 그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하고요. 국민들께서 그동안 정치에 대한 불신들을 저는 이 제도를 통해서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조금 주저하고 있는 한국당을 적극적으로 좀 끌어들이면서 포용하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조금은 진일보한 방식으로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우리가 가고 그 다음에 2차, 3차로 또 우리가 제도를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쪽으로 간다면 저는 유의미한 선거제도 개혁이 분명히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네. 저희 바른미래당도 그런 측면에서 우리 정당의 유불리를 떠나서 허심탄회하게 모든 걸 내려놓고 그 협의 과정에서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정기특위는 꼭 성과를 낳아야 되겠다. 특히 큰 당들이 다소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이번만큼은 국민들의 의사들이 제대로 반영이 될 수 있는 선거제도로 꼭 기결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고요. 또 저희 당 내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그런 개혁적인 방향으로 당론이 정해지고 또 정치 협상이 진행되도록 하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선거제도를 개혁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국민들이 바라는 일하는 국회, 타협의 국회, 네. 대화하는 국회, 민생국회를 만들고자 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국민들의 그 염원을 어떤 식으로든지 반영하기 위해서라도 이번만큼은 꼭 선거제도의 개편은, 개혁은 이뤄내야 된다는 점을 마지막으로 더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앞으로 계속 더 노력 부탁해서 약속하신 대로 1월 말에 좀 결과가 나오길 좀 기대를 해봅니다. 네. 네. 선거제 개혁 지난 15일에 합의를 했습니다만 합의 이후 뭐 조금 다른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그러나 그 합의를 이루었던 진정성을 살려서 정치력과 지혜를 발휘해야 할 시점입니다. 정당과 개개인의 이해가 얽힌 고난도의 게임처럼 치열한 이런 줄다리기가 예상되긴 합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각 정당이 아니라 국민이 원하는 국민에게 필요한 선거제 개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론당당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